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는 시험 볼 때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직무윤리 하면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무윤리가 여기에 나오는 직무윤리는 법규와 관련된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부분도 있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부분은 좀 그 개념 이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윤리는요. 물론 난이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대량 실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법규나 암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거의 고득점도 가능하지만은 그냥 소홀히 하면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핵심 포인트 해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근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직무윤리는 상대방의 신뢰 획득 및 인적 연결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번, 직무윤리를 준수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금융투자업 종사자 스스로를 지켜주는 안전판 내지 자율수단이 된다. 그렇죠. 직무윤리를 준수하면요, 설령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3번, 대면 거래에 의한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게 잘못됐네요. 일반적으로 요즘 금융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규제가 많죠.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도 많아졌죠. 계좌 개설할 때 예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에 가서 실명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하고 해야 됐지만은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비대면 거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되게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구조도 상품의 수익 구조도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4번, 투자성을 내포한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상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죠. 이런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직무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윤리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그 이유 다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 산업 측면에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금융산업의 속성 때문입니다. 금융산업은 이해 상충 가능성이나 어떤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금융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객은 예를 들어서 비용, 펀드를 가입한다 그러면 펀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펀드 수수료가 만약에 과도하게 많다든지 계속 샀다 팔았다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선취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면은 고객한테는 손해가 되고 금융회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니까 이런 게 이해상충 문제지요.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라고 해서 고객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가 좀 적잖아요. 반면에 금융회사는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하려면은 직무윤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산업의 속성상 직무윤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상 투자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원금 손실이 가능하죠.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분쟁 가능성이 높았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직무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상 또 직무윤리가 또 특히 금융투자 산업에서는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금융소비자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됐죠. 과거에는 그냥 정보만 주면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만 주면 만족했지만은 요즘에는 그거 외에 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하라는 그런 니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직무윤리가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죠. 직무윤리를 잘 지키면 문제가 없죠. 직무윤리만 잘 지키면은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직무윤리가 금융투자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영국의 BITC와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CER 인덱스가 윤리 경영 평가 지수로 사용된다. 이렇게 어떤 윤리 경영 평가 지수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윤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2번 2000년 OECD 제정 발표한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은 강제 규정이다. 이게 강제 규정이 잘못됐습니다. 기업 윤리 규정은 강령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규정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좀 잘못됐고요. 3번 우리나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가 경제 규모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정부는 부패 방지법, 공직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고 개별 기업도 기업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도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 법으로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어떤 이렇게 직무윤리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있죠.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 사상적 배경은 마르크스, 칼뱅, 베버의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제일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 윤리 경영 평가 척도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스, 그 다음에 정경련 윤리 경영 진단 지표, 그 다음 서강대의 그 소백스, 이런 그 척도가 윤리 경영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윤리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투자 권유 대행인도 직무윤리 대상이 된다. 그렇죠. 투자 권유 대행인도 어떤 투자 권유하는 투자와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무윤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면 회사와의 위임계약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직무에 종사하면요, 위임 여부나 고용 여부나 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직무윤리가 적용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면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직무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무보수든 그다음 고용 계획이 있든 없든 직무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4번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 잠재적 고객까지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실제 고객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화될 수 있는 잠재 고객에게도 직무윤리는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그 적용 범위 꼭 좀 체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고용,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투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면 그 직무윤리가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직무윤리 두 번째 그 직무윤리 성격에서 핵심 부분, 핵심 2원칙이 뭐냐?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자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의무자 법적 의무이다. 원래 신의성실이라는 말은 좀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의성실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정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윤리적 의무인과 동시에 법적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였다. 이게 잘못됐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특징이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굉장히 확대 강화시켰습니다. 자본시장법보다도 확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도
종전에는 금융 투자 상품이었는데 요것을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했어요.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요것은 투자성 상품이거든요.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인데 투자성 상품에 해당되는데 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자성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보통 이제 뭐 주식이나 뭐 펀드 같은 게 투자성 상품이죠.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니까 투자성 상품뿐만 아니라 예금성 상품,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 그다음에 보장성 상품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제 투자성 상품인 금융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확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3번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까지 확대해서 정의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굳이 설명하자면 금융투자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성 상품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은 근데 투자성 상품뿐만 아니라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까지 더 큰 그 적용 범위가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금융투자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하면 맞고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4번.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회사나 주주의 이익보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잘못된 건 3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의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상식적이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 중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 이해상충 방지 체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의 속성 자체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관련돼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종 규정에서도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고객 우선의 원칙상 당연한 거죠. 이해상충 방지 의무도 고객 우선의 원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과당매매는 대표적인 이해상충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과당매매라는 게 뭐냐면은 뭐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자주 매매하는 것을 과당매매라고 하죠. 자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한번 사가지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팔고 한 10년 정도 됐다가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당매매했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분들은 장기 투자해서 매매하는 거고. 과당 매매는 뭐 데이 트레이더처럼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당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당 매매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계속 지출하니까 비용 그 펀드 그 해당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계속 금융기관한테 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게 된, 결국 손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금융기관에서 이익이 되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상충, 이익과 해로움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당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 교류를 허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차이니스 월 제도가 금융기관에는 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의 공표와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이 A라는 상품을 판매했어요. 예를 들어서 K증권사라고 하죠. K금융기관이 뭐 집합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K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A
알파라는 뭐 금융상품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금융상품 알파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리포트, 조사 분석 자료를 K 금융기관이 만들면은 자기가 만든 상품을 자기가 보고서를 쓰면은 좋게만 쓸 거 아닙니까?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나쁜 좀 불리한 부분은 뭐 부각을 안 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자신이 발행하거나 관련돼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 리포트는 공표나 제공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해상충 방지 의무 내용도 전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구축 의무 이 꼭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등록 시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을 의무화했다. 자율적인 게 아니라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고지하고 저감 후 거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은 고객한테 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지 알려야 되고요. 알려야 되고 저감 후 거래 의무는 뭐냐면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거래하다. 낮추어 저감 후 거래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저감 후 거래 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회피 의무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해상충 문제를 그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면은 그 거래 자체를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회피 의무고요. 다음 정보교류 차단 의무. 정보교류는 예를 들어서 뭐 미공개 중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차단되어야 되고 회사 제3자한테 제공되거나 계열회사한테 제공되는 경우도 규정에 어긋나면 차단되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이 정보교류 차단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업자 자신이 발행하였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 공표 제공 금지. 조금 전에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기거래 금지. 자기거래라는 것은 금융투자업자가 보통 뭐 투자 중개업자라고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죠. 금융투자 중개업자가 고객인 투자자를 투자 중개하는 경우 서로 금융투자업자가 양자를 다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자기 계약 또는 자기 거래라고 하는데 자기 거래를 하게 되면 불공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기 거래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자율적으로가 아니라요. 의무적입니다. 자율이 아닙니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 2번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관리해야 된다. 뭐가 틀렸냐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냐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됩니다. 내부 통제 기준.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관련된 규제 내용은 내부 통제 기준에서 규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리고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해야 된다. 이게 고지 의무와 저감 후 거래 의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4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승낙을 얻어 거래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예 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회피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당 내용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금융상품 판매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2단계였는데요. 4단계로 세분화시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 개발 단계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상품 개발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상품
판매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상품 판매 이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요. 각각 금융소비자를 좀 강화하여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는 상품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어떤 그 금융소비자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각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융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따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6대 판매 원칙 있죠? 6대 판매 원칙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 서류 제공하는 거, 계약 서류 서류 제공 의무 같은 경우 제공 의무 같은 것들이 요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품 판매 이후 단계에는 보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해피콜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그 자료 열람 요구권 고객의 소리 알림 그런 제도, 그다음 위법 계약 해지권, 청약 철회권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종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개발 단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상품 판매 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되고, 상품 판매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은 상품 판매 단계하고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내용들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면 해피콜 서비스는 상품 판매 단계가 아니라 상품 판매 이후 단계죠. 보통 상품 판매하고 나서 판매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화해가지고 판매자가 어떤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이 해피콜 서비스죠. 그런데 해피콜 서비스는 판매 단계가 아니라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성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6대 판매 원칙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계약 서류 제공 의무 이런 것들이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단계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서로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소비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자금력,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적합성 원칙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일반 금융소비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취득, 처분 목적, 취득, 처분 경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합성 원칙 중에서 KYC에 해당되는 내용. 다시 말하면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변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4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틀렸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격 투자자한테만 판매한다 했죠. 근데 적격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 주로 이제 전문 투자자이고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아주 3억, 5억 이상 고액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문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예외적으로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 중에 일반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 소비자니까 그런 분들이 적합성 원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공모 펀드와 달리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적합성식, 적정성식, 설명 의무 요 세 가지 내용들은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에서 그 KYC 고객 상황 파악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KYC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 안 했는데 여기 투자 권유 희망 여부 첫 번째 확인하고요. 그다음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 확인하고 일반 금융 소비자라면은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명적으로 확인받고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5개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적정성 원칙 같은 경우에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 그래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열심히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 의무에 대한 기술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 의무 적용 대상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성 상품이 하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이제 설명 의무의 적용 대상이 투자성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 뭐 예금성 상품, 보장성 상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때는 사용하는 정보, 상품 안내장, 약관, 광고, 홈페이지 등도 그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과는 별도로 1억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설명 의무 의 및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도 사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또 자칫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의 내용도 모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표준 윤리 준칙에 의한 표시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 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중요한 사실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실로 투자 대상에 관한 중요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보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정확한 표시란 중요 사항이 빠짐없이 표시되고 그 내용이 충분 명료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회사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또 금지된다. 이게 틀렸어요. 이 경우에는 금지되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거 금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물론 보장해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전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만 보전해 주는 것도 안 돼요. 2개 다 안 돼요. 그다음에 사전에 손실 보전 금지를 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사후에 손실 보전해 주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예외가 3가지 있어요. 예외가 3가지. 예외 3가지. 요것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가 그 4번에 나와 있는 위법 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은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요거 금지가 아니라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한데 회사가 그냥 사적 화해 수단으로 우리가 그냥 그거 보상해 줄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해 줍니다. 그 외에도 그 핵심 포인트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투자 성과 보장 등의 표현 금지해가지고 예외에 보면은
기억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니은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이건 당연한 거죠. 위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디귿번에 분쟁 조정 또는 화해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뭐 분쟁 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분쟁 조정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성과 보장 등의 표현 금지 원칙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예외 사항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료 열람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기 10일이 아니라요. 8일입니다. 보통은 뭐 7일, 10일, 15일, 30일 이런 게 많은데 그 자료 열람 요구권 행사할 경우 그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일 요구로부터 해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3번.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일 때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게 소송 중지제도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은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금융기관의 그 분쟁 조정 이탈 제도라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생기면서 4번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에서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료 열람 요구권, 위법계약 해지권, 그다음 사후구제제도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료 열람 요구권과 관련해서 그 금융소비자는 분쟁 또는 소송 수행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권리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가능하고,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자료 열람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고객한테 그 자료 열람 요구한 사람한테 만약에 우편으로 그 자료를 준 경우 우편료 같은 거 그런 실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고요. 위법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경우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 열람 요구권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사후구제제도의 그 법원의 소송제도, 소송 중지제도, 그다음에 분쟁 조정 이탈제도,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본인에 대한 윤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된다. 이게 법규 준수 의무죠. 법규 준수 의무. 이건 당연히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지켜야 됩니다. 2번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에 힘써야 된다.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죠. 그다음 3번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해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 4번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요. 본인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이건 사회에 대한 윤리예요. 우리 직무윤리는 기본적으로 그 윤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윤리,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윤리, 그다음 사회에 대한 윤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 대한 윤리에 어떤 내용이 있고, 회사에 대한 윤리에 어떤 내용이 있고, 사회에 대한 윤리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12번에 4번은 본인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본인에 대한 윤리, 법규 준시, 자기 혁신, 품위 유지, 공정성, 독립성 유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아주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윤리에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회사에 대한 윤리에 대한 설명, 회사에 대한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회사 자산은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건 당연하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2번 소속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경영진은 윤리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법적 책임도 있지. 보통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임직원의 대외 활동이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활동으로 인하여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 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고객 우선의 원칙이 중요한데 고객한테 이해상충이 확대된다 이러면은 그 대외 활동을 중단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특정한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 간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회사에 대한 윤리, 상호 존중, 그다음에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경영진의 책임, 그다음 정보보호 의무, 위반 행위 보고 의무, 그다음 대외 활동 관련된 준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할 것.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 자기의 의견을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발표하는 것조차 밝히는 것조차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것을 사견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회사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미공개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밀정보는 미공개 정보죠. 그래서 1번이 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비밀정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주로 이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비밀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뭐 크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비밀 정보의 범위, 관리 원칙, 제공 원칙이 나왔는데 내용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아주 상식적이라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시험 보는 거하고 이 부분을 안 보고 또 답을 찾는 문제는 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